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 6월 30일 날 유통가에서 2급 A형 문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과목입니다. 마지막 과목의 유통정보인데 제가 이제 누누이 설명드렸죠. 유통정보는 어렵게 나오면 가히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유통정보란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만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충분하게 65점 또는 70점 사이로 아마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교환을 봐주시면요. 자, 71번부터 시작합니다. 71번.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CRM에서 활용 용도를 연결한 것으로 가져올지 않는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이닝이라는 것은 어디서 뭐 한다고 그랬죠? 탄광에서 석탄을 캐낸다. 근데 어디에서 캐내요? 데이터에서 캐내는 것이에요. 이 마이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처음으로 캐내는 것이에요. 기존에 없었던 거 또는 기존과의 다른 내용을 갖다가 캐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 총 5가지가 있죠. 뭐 5가지 그 이상도 더 분석도 하긴 합니다. 그리고 CRM, 고객 관계 관리에서의 활용 용도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군집화 분석이 규칙이 있습니다. 군집화. 군집이라는 것은 개별적이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집화 규칙, 제품 카테고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군집화 규칙 같은 경우는 제품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별 뭐 주방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용품이라든가 아니면 갖다가 뭐 야외 텐트 같은 거라든가 그런 식의 카테고리. 그래서 만약 주방용품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주방용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행주라든가 아니면 뭐 샴푸라든가 아니 트리오라든가 뭐 세제라든가 뭐 그런 것 등이 들어갈 것이에요. 자, 분류 규칙이 있습니다. 분류 규칙. 고객 이탈 수준의 등급. 당연하죠. 고객 이탈 수준 등급. CRM을 분석하기 때문에 여기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순번대로 사는 것. 노열대 강화 프로그램 당연한 것이에요. 순차 패턴. 그 다음에 일반화 규칙. 일반화 규칙인데 연속 판매 프로그램 아니에요. 일반화 규칙. 순차 패턴도 여기에 포함되면 연속 판매 프로그램도 사실 순차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관 규칙은 상품 패키지 구성에 대한 정보. 그래서 맞고 틀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조금 여러분이 알아두셔. 특히 기밀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1번 했기요. 71번 했기 때문에 이제 72번 한번 보시는데 72번 같은 경우는 아래 글상자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관련된 정보기술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글상자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정보기술입니다. 자, 메트로그룹의 기반 정보 시스템. 메트로그룹의 기반 정보 시스템은 고객들을 갖다가 뭐 혼자서 상품 정보, 세일 등의 판매 정보들을 알 수 있어. 매장 내 상주 직원들을 줄 필요가 없고 고객들도 편하게 매장을 들러볼 수 있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메트로그룹이 그렇게 했대요. 월마트는요. 이 정보 시스템 도입 3년 후에 결품률을 갖다가 16% 줄였고 소량 판매 제품 경우 최대 3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또한 신속한 재고 파악이라든가 도난 방지, 계산 시간 단축 등을 효과를 들 수가 있다. 당연히 이게 뭐겠습니까? 너무나도 뻔한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유통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한 것은 RFID죠. 바로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인 RFID를 말하고 있어요. 비콘이 나와 있고 BYOD가 뭐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자신의 모바일이라든가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까지 적용할 때 적용되는 것이요. 핀테크가 나와 있고 태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키들은 바로 RFID. 근데 RFID가 사실 우리가 뭐하고 교차해서 생각하나요? 바로 바코드하고 교차해서 생각하죠. 바코드는 뭐가 가격이 저렴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약간의 바코드 같은 경우는 좀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RFID는 일체 수백 개의 데이터를 읽어버리지만은 바코드는 하나씩 바코드를 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해서도 여러분 좀 확장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RFID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비콘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비콘도 알아두셔야 되고, 이 BYOD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핀테크는 별로 중요치는 않고요. 태그는 RFID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죠. 자, 일단 72번 봤고요. 72번 봤고 73번 보도록 합니다. 73번에서 자, 온라인 O2라고 보통 말할 수가 있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커머스, O2 커머스 상업이에요. 상업. 이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O2 커머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를 갖다가 사라지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쇼핑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자, 옳은 것은 뭐냐고 묻고 있어요. 근데 옳은 것이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를 만약에 했으면 가장 좋겠죠. 왜냐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편리할까요? 불편할까요? 편리해요. 소비자들보다 편리한 쇼핑을 하도록 도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O2가 내용적으로는 이게 1번이 가장 적합한 내용이 될 것이에요. 일단은 듭니다. 자, 2번. O2는 O2O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소비자들 사이에 편리한 거래에 도움을 제공해 준다. 3번 O2 커머스는 제휴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통업체 입장에서 선호되고 있지 않다. 자,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유통업체 입장에서 선호되고 있지 않다. 아유, 무슨 말입니까? 선호가 되죠. O2는 요즘에는 O2, 5포5까지 나와 있죠. 사실은. 5번에 O2 커머스는 4번 보시면 O2 커머스는요 3월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보시면은요 일단은 여기서 이 내용은 여기서 O2 커머스는 갖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를 제공 연결해주면서 편리한 거래 도움을 제공한다. 여기 1번의 O2 커머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보다 편리하게 쇼핑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 맞고, 2번의 O2 커머스는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사이의 편리한 거래. 자, 여기서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걸 잠깐 스킵했어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소비자 사이에 편리한 거래 도움을 준다.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아니고요. 그 다음 오프 커머스는 사물 인터넷 기술 기반의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니죠. 증가하고 있어요. 사물 인터넷. 바로 IoT를 말합니다. IoT.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 증가하고 있습니다. O2 커머스는 결제 분야의 핀테크 기술과의 연결성 문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핀테크 기술과의 연결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보는데 사실 여러분들 2번하고 1번하고 많이 헷갈려 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사실 1번하고 2번하고 처음 문제를 받아봤을 때는 좀 헷갈렸는데, 단지 이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소비자들 사이의 편리한 거래의 도움을 제공한다. O2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서 만들어서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와 연결시켜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갖다가 73번가 좀 어려웠지만은 1번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73번은 봤으니까요. 74번을 보도록 합니다. 특히 73번은 1번과 2번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좀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74번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74번 보시면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에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바로 DSS죠.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최고 경영층은 주로 비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운영층은 주로 구조적, 즉 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다. 그래서 당연하게 맞는 것이에요. 최고 경영층은 주로 비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층은, 일반적으로 운영층은 구조적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고 있다시피 조직계층은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직계층은 크게 세 가지를. 탑이 있고 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들이라는 건 중간 관리자예요. 그 다음에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라인.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의사결정을 갖다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구조적 의사결정을 해요. 비구조적. 사실은 어찌 보면 여기는 구조적 의사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정형화된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근데 비구조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 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의사결정을 이렇게 한다는 걸로 알아주면 되고, 이번에 운영층은요. 운영층 의사결정은 여기에요. 미드라든가 라인이 운영층이에요. 어찌 보면 라인이에요. 운영층 의사결정 시스템을 이용해 마케팅, 계획, 설계, 예산, 수립, 계획 등 같은 업무를 한다. 아니에요. 운영층은요. 정형화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 나오는 마케팅, 계획, 설계라든가 예산, 수립, 계획은 탑이 하는 비구조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수요 예측 문제, 민감도 분석 등을 활용한다. 민감도 분석 등에 활용된다. 맞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의사결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의사결정 품질 개선을 위해서 딥러닝과 같은,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깊게 한다는 것이죠. 깊게 배운다는 것이죠. 딥러닝과 같은 고차원적 알고리즘이 활용된다고 해놨는데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1번도 맞고 2번이 틀렸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4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지만은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조직론의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삼각형을 알고 계시다면은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풀 수는 있어요. 바로 여러분께서 특히 이제 사이먼이 말했던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의사결정, 반구조적 의사결정, 비구조적 의사결정, 이런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74번 맞고요. 75번 보도록 합니다. 액세스 로그 파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액세스, 접근이죠. 이거 보통 이제 여러분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액세스 로그 파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방문, 어느 사이트, 어디 홈페이지에 방문인지 알 수 있고요. 사용자의 아이디가 누구냐, 웹사이트 방문을 언제부터 했느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에서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를 알 수 있지만은 웹브라우저 설치 시기, 요즘에 곧 2019년의 말부터는 이제 윈도우 7이 없어진다. 그래서 윈도우 10 아니면 갖다가 크롬이라든가 파이어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설치하는 거. 웹브라우저 설치 시기 같은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액세스 로그 파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방문 경로, 사용자 아이디, 웹사이트 사용 시간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어도 방문 시간, 웹브라우저 설치 시기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5번을 했고요. 76번을 보도록 합니다. 아래 글상자가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짝지어진 결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글상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지식삼각형을 보면 알고 있어요. 지식삼각형. 앨런 캔툴의 지식삼각형이에요. 지식삼각형 기본적으로 4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자, 뭐 했어요? 데이터죠. 데이터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된 겁니까? 평가되지 않은 것입니까? 어떤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되지 않은 단순한 여러 사실을 갖다가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가 가공되게 뭐가 돼요? 정보가 돼요.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정보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의사결정은 어떤 반응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정보가 많은 사람은 우리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해요. 제가 옛날에 EBS에서 강의할 때 그 수능을 강의하는 사람이요, 이 밑에 하나를 더 말하더고요. 그 사람은 사실, 팩트를 하나 더 말하더라고요. 뭐 어찌 보면 맞는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어떤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되지 않은 단순한 여러 사실을 모은 것이 데이터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팩트가 이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76번 같은 거 보시면은요. 뭐뭇은 상황정보 경영규칙 가치가 포함된 체계화된 결과 인과관계를 형성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또 다른 사실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죠. 관련성과 목적성에 부여된 사실들을 니은이라고 하였고 디귿은 45개의 재고가 남아있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또는 관찰. 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관찰이 뭡니까? 여기는 데이터를 말하고 있네요. 뭐가? 디귿은 데이터를 말하고 있어요. 디귿은 데이터다. 그럼 데이터를 말하고 있는데 기억은 뭡니까? 상황 정보 규칙 이런 걸 갖다 포함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걸로 원인 관계를 향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자, 원인 관계 지식이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다음에 뭐 그러면 여기는 갖다가 니은이라고 했고 여기서 피터 들어간 관련성과 목적성에 부합된 사실들을 니은해놨다. 이거는 갖다 정보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 지식. 그래서 지식, 정보, 데이터, 기억, 니은, 디귿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앨런 캔트로 같은 것은 이미 기본 이론들을 여러분께 제가 설명 드렸던 내용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76번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77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77번. 가망 고객 발굴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한 CRM 분석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고객 관계 관리 전략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1번. 고객 프로필 분석이라든가 연령, 또 직업, 취미, 학력 등 전체 고객층을 분석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우스 홀딩 분석이라는 것은 있는데, 현 고객의 가족 상황, 프로필 성향 등을 분석한다. 하우스 홀딩 분석이라는 것은 이 현 고객의 가족 상황, 그 다음에 프로필 성향들을 분석하는 걸로 맞는 내용인데, 뭐 일단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물론 1번도 고객 프로필 연령 직업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맞고요. 인바운드 분석인데 담당 영업사원, A사원의 피드백이나 불만. 자, 우리가 흔히 인바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바운드. 인바운드란 말이 있고 이것과 대응되는 게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자, 인바운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콜센터라는 기준을 봤을 때, 콜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콜센터에서 전화를 갖다가 어떤 고객에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콜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화가 나간 것이죠. 나간 거. 그래서 이건 아웃바운드라고 보통 말해요. 아웃바운드. 근데 어떤 고객이 콜센터에 항의 전화를 하거나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콜센터를 문의를 하죠. 그러면 콜센터 입장에서는 전화가 들어온 것이죠. 인바운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인바운드 분석이라는 것은 AS 사원이 피드백이나 불만 접수를 갖다가 누가 물어봅니까? 콜센터 직원이 그 고객님, 우리 AS 사원이 어떻게 잘하셨나요? 잘하셨으면 점수를 갖다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했냐고. 그리고 어떤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그 콜센터에서 전화가 나한테 와요. 그러면 콜센터 기준은 아웃이에요. 아웃. 그래서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 분석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 분석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현 고객 구성원 분석은 고객의 성격, 사용 실태, 충성도 분석 당연하죠.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분석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휴업체 고객 데이터 분석은 외부 데이터 분석이다. 맞는 내용이죠.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만이 여러분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여긴 용어를 갖다가 설명하냐. 사실 어찌 보면요, 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는
텔레마케팅의 개념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물론 텔레마케팅의 기본 개념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기본으로 하죠. 거기 콜센터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물건을 사십시오. 아니면 고객님 이런 제품이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실래요? 라고 하는 그런 아마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귀찮은 곳에서 많이 전화가 오죠. 77번 맞고요. 78번 보도록 합니다. 78번 웹 마이닝 분석 기법. 자, 아까 우리가 마이닝을 했는데 어디에서 했어요? 데이터 마이너. 근데 여기는 뭐 어디에서 합니까? 웹에서 한단 말이죠. 그 마이닝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흐름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마이닝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웹 마이닝 분석 기법. 1번에 웹 콘텐츠 마이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2번에 웹 구조 마이닝이 있고 3번도 웹 사용 마이닝이 있고 4번도 웹 사용 마이닝이 있고요. 5번도 웹 콘텐츠 마이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자체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용어입니다. 용어를 갖다가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냐를 갖다가 설명드린 것인데, 자, 웹 콘텐츠 마이닝이 여기 나왔어요.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페이지 내용 중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추출하기 위한 기법이 바로 웹 콘텐츠 마이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죠. 웹 구조 마이닝이 있습니다. 웹상에 존재하는 하이퍼텍스트, HT, 뭐 하이퍼텍스트 있잖아요. HTTP. 이 구성된 문서들의 구조에 대해서 마이닝 기법이다. 웹 사용 마이닝도 있어요. 방문자들의 웹 사용 분석하는 거. 그 웹 사용 마이닝도 웹 파일 분석은 웹 사용 마이닝 한 부분이다. 그렇죠. 방문자들이 웹페이지를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웹 사용 마이닝은 웹 로그 파일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웹 사용 마이닝 한 부분이 바로 웹 로그 분석 파일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3번과 4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나오는데, 웹 콘텐츠 마이닝은 텍스트 중심으로, 자, HTTP죠, 이거는. HTTP 분석을 중심한 데이터 마이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웹 구조 마이닝이라고 보셔야겠죠. 웹 구조 마이닝. 그래서 웹 사용 마이닝, 웹 콘텐츠 마이닝은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페이지 내용의 유용한 정보를 추출한 기법이 웹 콘텐츠 마이닝이고, 여기는 웹 텍스트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HTTP니까 웹 콘텐츠 마이닝이 아니라 웹 구조 마이닝,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될 것이고요. 자, 유통용문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용어 자체가 낯설은 용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께서 쉽게 접근을 해보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가다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78번 맞으니까 79번 보도록 합니다. 79번에서 보시면은요, 아래 글상자의 설명은 임대형 쇼핑몰 구축 솔루션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봤을 때 문제 자체를 제가 기출문제를 지금 해설하고 있잖아요. 문제 같지 않은 문제가 몇 문제가 있어요. 최소 한 5문제 정도 되는 건데, 이 문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아래 글상자의 설명은 임대형 쇼핑몰 구축 솔루션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웹상에 콘텐츠를 저장하고 출판할 수 있는 오픈소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홈페이지처럼 자체적인 도메인과 호스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콘텐츠 제작, 배포 및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다. 또한 반응형 레이아웃 기반으로 별도 모바일, 요즘에는 뭐 반응형 홈페이지죠, 대부분은. 요즘 반응형 홈페이지를 대부분 하는 것이 반응형이 아니면은 화면이 크고 줄음에 따라서 반응을 못 보이면 의미가 없죠. 별도 모바일이나 페이지 앱을 구축이 필요하고 전용 쇼핑몰 구축. 근데 쇼핑몰을 많이 요즘 하잖아요. 그 쇼핑몰 구축할 때 그 홈페이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말합니다. 자, 거기서 기본적으로 가비아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가비아라는 게 있어요. 가비아라든가 고드몰 같은 거. 그 다음에 가비아도 있고 고드몰인데 이런 카페24라든가 메이크샵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호스팅이라든가 거기서 뭘 빌려줍니다. 빌려줘가지고 더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려주는 이런 걸 말하고요. 이거는 갖다가 뭡니까? 이거는 갖다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이걸 말해요. 이거 뭐냐면은 여기서는
페이지를 갖다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 수 있게. 여러분 혹시 그 육스라고 있잖아요. 윅스나 이 워드프레스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홈페이지를 만든 것이고, 워드프레스는요, 사실요,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는 플러그인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플러그인으로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고, 페이지를 갖다가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 워드프레스는 특징적인 게 이제 거기 블로그형입니다. 블로그. 그래서 글을 쓰고 글을 내는 거. 워드프레스로 만든 회사가 전 세계에서 약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시 홈페이지도 워드프레스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개발자가 없어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홈페이지를 좀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있어야 돼요. 개발자 없어서는 의미도 없고, 그냥 아마추어들이 그냥, 홈페이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를 갖다가 자기, 주소를 해가지고 한번,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주소 연결시키는 것은 이런 거, 가비아라든가, 카페24라든가, 고드모라든가, 이 매크샵. 이 카페24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거기도 이제 도메인 같은 거 막 팔고 그러잖아요. 가비아도 도메인 파는데요, 사실은. 카페에서 도메인도 오고, 고드모도 마찬가지고, 매크샵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것 같은 경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시험에 나오냐 이거예요. 다시 유통관리사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갖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 상품을, 홈페이지에 어떤 상품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팔고 어떻게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것을 알아야죠. 홈페이지는요, 그 기술자도 따로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다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나왔고, 그럼 왜 육수를 갖다가 집어넣지 않는지.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온다. 그래서 재밌는 문제다. 다시는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는. 제가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 한번 제가 몇 문제 제가 지적을 해줬잖아요.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 나왔느냐, 나 지나갈란다,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79번을 받고요. 이제 80번을 보도록 합니다. 80번. 아래 글상자 설명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옳은 거.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본 뒤, 이거 뭐예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살펴봤대요. 상품 살펴보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본 것이에요. 보다는 걸 뭐라고 하냐니까? 쇼라고 하죠, 쇼. 그 다음에 실제 구매는 모바일이나 온라인. 자, 모바일에서 구매한대요, 모바일. 모바일에서 구매하는 것은 뭐라 합니까? 이거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루밍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판다, 방에서 구입한다. 룸이에요, 룸.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루밍이 틀려. 모바일로 상품을 보고 그 상품을 갖다가 실제로 거기서 매장 가서 봤어요. 매장 가서 보고 모바일로 주문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 상품이 어떤 것인가 보고 모바일로 주문할 수 있잖아요. 요즘 모바일을 활용하면 많으니까. 그리고 상품을 거기서 봤어요.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 데스크탑으로 해서 주문했어요. 이러면은 모루밍도 되고 쇼루밍도 돼요. 왜? 쇼는 거기서 보고 모바일로 구매하면 모루밍이고, 아니면 데스크탑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면 루밍이니까 쇼루밍이에요. 이것도 이의신청에 들어갔어요. 사실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건 제가 출제 기술을 다 역임한 사람이에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근데도 이런 식으로 문제 나면 안 돼요. 이건 문제 잘못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의신청해가지고 1번과 2번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똥꼬집에 의해서 안 됐죠. 결국은.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2번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다시 안 나오겠죠. 왜? 이의신청을 항상 했었고 문제화가 자기들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내가 정답이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물어봤을 때 왜 2번이 정답이고 1번은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후배들이 혹시라도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비 거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시비를 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적해준 문제는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문제는 반복해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반복해서 나오지 않는데 일단 그런 거. 그래서 80번을 봤고요. 81번 보시면은 자, 두 가지 크기와 6가지 색상이 있는 제품을 포장지 사파유무로 나누어 낱개로 또한 10개들의 박스와 20개들의 박스로 판매할 경우 각 조합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 식별 코드 GTI. 이건 GTI는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템 넘버의 약자입니다.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템 넘버니까 즉 국제적으로 무역 거래를 하는 바코드를 말해요. GTI는 총수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란 거 첫 번째고, 두 가지 첫 번째. 그 다음에 크기와 6가지 색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크기, 6가지 색상, 그리고 색상 있는 제품을 포장지와 사파유무로 나눠서 사파를 넣어서 10개들. 그 사파유무, 이거 세 번째죠. 세 번째. 사파유무로 나눠 낱개로 또한 10개들이. 그래서 낱개들이 하나 있고 10개들이 하나가 있어요. 10개들이 박스와 20개들 박스. 그래서 낱개 10개들이 20개들이 그래서 두 가지 크기 6개의 색상이 있는 두 가지 크기와 6개의 색상이 있는 사파로 나와서 판매할 경우 이걸로 해가지고 총 몇 개가 되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두 가지 나오니까 낱개가 있고 2개들이 있고 3개들이 있단 말이죠. 낱개 있고 그 다음 10개, 10개 20개 있어요. 20개 있고요. 여기서는 뭡니까? 두 가지 크기와 6가지 색상이 있는 제품을 포장의 사파입니다. 두 가지하고 6가지 색상이에요. 두 가지와 6가지니까 뭡니까? 2 곱하기 6가지니까 사파이면은 이거 보지 않고요. 6가지, 두 가지 색상, 크기하고 색상이니까 두 가지하고 6가지니까 6이에요. 12죠. 12, 이것이 3개가 있어요. 3개. 그래서 12 곱하기 3이니까 36이에요. 36.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파 유무를 갖다가 따지면 돼요. 제품을 포장지 사파 유무로 나누어서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파 유무는 의미가 없고 두 가지 크기하고 색상이에요. 크기가 다르면 다르고 색상도 다르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낱개냐 10개들이냐 20개들의 박스에다 부르면 바코드가 달라요. 다. 그래서 여기 이 바코드는 총 어떻게 냐 36개로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36개. 이게 GTIN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아마 봤을 것이에요. 문제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아낼 필요는 있고요. 자, 81번 봤고요. 그 다음 82번 보도록 합니다. 아래 글상자의 설명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글상자 설명의 용어로 가장 옳은 것. 구매자가 가진 재고 보충에 대한 책임을 공급자에게 이전하는 구매 전례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보유한 재고 소유권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구매자에게 이행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물건을 공급하죠. 물건을 공급하는데 누구에게? 중간상에게 어느 정도 넘겨가지고 소비자한테 이렇게 넘기지만은 그래서 생산자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소비자가 만약에 1000개의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면은 그 생산자가 모두 제품을 즉 공급자예요. 공급자가 보관하고 있고 중간상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갖다 우리가 공급자 재고관리라고 그래요. 공급자 재고관리.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생산자가 500개 공급하고 있고 500개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공급해 준다고 했을 때는 공동으로 보관하는 것이 공동으로 보관하는 거. 그래서 이걸 공동. 여기 벤더 매니저드 인벤토리예요. 벤더라는 것은 뭡니까? 공급자라는 의미예요. 공급자. 자, 매니저드 인벤토리. 즉 재고 관리에 대한 공급자 재고 관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뭡니까? CO, 코예요. 코 벤더 매니저드 인벤토리예요. VMI인데 이걸 갖다 줄여서 CMI라고 하는 것이에요. CMI.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2번 내용을 말하고 있죠.
공동 재고관리가 아니라 공급자 재고관리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재고관리냐, 공동 재고관리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돼요. 여기 문제 네모 박스에서 최근에 공급자에게 이전하는 구매 전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재고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82번은 바꿔요. 83번 보시면요. 바코드 기반의 포스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데이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바코드예요. 바코드. 바코드고 항상 바코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하고 RFID하고 많이 비교해서 나옵니다. RFID. 바코드기나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는 것. 자, 포스 시스템은 포인트 오브 세일의 약자고요. 그래서 포스 시스템은 RFID를 읽는 게 아니라 바코드를 읽는 것이에요. 자, 제조사별 옳지 않은 것은 제조사별 단품 순위. 어느 회사, 신라면이 많이 팔리면 농심거가 많이 팔리는 것이고요. 뭐 다른 회사 라면도 있겠죠. 그 순위를 알 수 있고 판매 실적 구성비 같은 것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단품별 판매 순위, 단품 판매 통량, 유통 이력. 유통 이력은 바로 뭡니까? 이게 RFID예요. 이게 RFID. 유통의 이력. 이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력서를 혹시 써본 적이 있나요? 이력서를 쓸 때 어떻게 써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초등학교를 나왔고 어떤 중학교, 어떤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떤 회사에 잠시 입사했다가 지금 당신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나의 이력서를 보고 나를 뽑아주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력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언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코드는 안 돼요. 그래서 RFID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RFID는 기본적으로 유통 이력을 말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바코드의 내용에서도 말할 수가 있다. 바코드는 RFID처럼 유통 이력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83번 했고요. 84번 보도록 합니다. 포스 시스템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포스 시스템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판매 시점 기준 정보 관리자. 포스라는 것은 포인트 오브 세일의 약자니까 판매 시점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자, 판매 시점 기준 정보 관리 당연하죠. 그 다음에 상품 판매 동향 분석을 통해 인기 상품이냐 비인기 상품이냐 이 제품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걸 뭡니까? 인기 상품이냐 비인기 상품이냐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ABC 재관리를 말한 것이에요. ABC 재관리. 자, 3번에 시스템의 기기 사양이 다르면 점포가 판매 동향 비교 불가능하다. 아이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포스 시스템의 기기. 자, 뭐 컴퓨터가 고급이고 사양이 좋으면은 읽고 바코드가 읽혀지고 컴퓨터가 별 볼 일 없고 사양이 낮으면 바코드가 안 읽혀진다. 그럼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몇 개 팔렸는가를 정보를 제공한다. 중요한 것이죠. 인터넷 기반으로 구축된 매장 이후 장소에서도 매출 정보를 갖다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 시스템의 구성기기, 스캐너, 포스 터미널, 스토어 컨트롤러. 스토어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본부의 주 컴퓨터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의 주 컴퓨터에서도 그 매장에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렸고 어떤 제품이 덜 팔렸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절대 아니었죠. 쉬웠던 내용이니까 일단 여러분이 정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었고요. 자, 8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85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85번 문제를 보시면요. 아래 글상자의 내용에 부합되는 SCM의 주요 기법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SCM의 주요 기법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SCM은 공급자, 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 체인 관리 시스템이에요. 공급 체인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생산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흐름이 연결되고 있죠. 최종 소비자까지. 마치 이 모습이 체인처럼 보인다 해서 체인처럼 보인다 해서 공급 체인 관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985년 미국 패션 어페럴 산업에서 공급 체인의 상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정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원재료를 충원하고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함으로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체인 재고량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다. 이거 미국 공급인데 미국 패션 어플은 사실 미국 청바지회사 사실 갭이었어요. 갭에서 이걸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외 저가 시장에서 굉장히 가격은 3배 이하 싼데 제품의 품질은 3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슷해요.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소비하겠는가? 당연히 해외 시장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제품을 소비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빨리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빨리 소비자들에게 반응을 보이자는 퀵 빠르다는 것이에요. 리스폰스 반응을 보이자는 그런 의미로서 도입된 게 바로 QR 시스템입니다. QR 시스템. 그래서 일단 여기 동그라미 1번 나왔네요. CA는 컴퓨터 어시스트드 오더. 자, 컴퓨터에 지원을 받는 주문 시스템이죠. CMI 아까 설명드렸죠. VMI에서 CO가 붙는 거. 그 다음 CPFR 협업설계 애칭 및 보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EC Efficiency Consumer Response 효율적 고객 반응. 바로 미국 식품 산업에서 도입된 SCM의 여기 나오는 SCM의 주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SCM의 주요 기능이 이거 QR 의류 부분이죠. 의류. 그 다음에 ECR은 식품 잡화고요. 사실 여기는 없지만은 두 개가 돼 있죠. EFR이 있고요. R인데 EH죠. EHCR. 이거는 의료 또는 보건 또는 건강산업의 SCM을 EHCR라고 불러요. 이거는 신성식품의 SCM을 갖다 EFR라고 불러요. 이 F가 뭐냐면 풋이에요. 풋, 식품. 그래서 신선식품의 SCR을 갖다가 EFR라고 부른다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요. 자, 어떤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계속 봐두시면 되고요. 그 QR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85번 했으니까 이제 86번 보도록 합니다. 86번 보시는데, 여기서 효율적인 지식 베이스 시스템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그래서 대량 지식의 고속 탐색 및 갱신이 요구된다. 추론 기능과 유연한 지식 조작이 요구된다. 지식의 표현은 이해되기 쉬운 표현법이 이룬다. 고도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기능이 요구된다. 취급 지식은 비구조화된 데이터 구분을 한다. 이거 정답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정답이고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86번은 쉽게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87번 보도록 합니다. 87번 보시면은요. 87번에서는 거기에서 나와 있는 이제 지식 포착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지식 포착 기법. 자, 인터뷰가 나와 있고요. 현장 관찰 나와 있고 브레인스토밍,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델파이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87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식 포착 기법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어찌 보면은 지식 포착 기법 용어적인 내용이죠. 그런 인터뷰.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걔는 형식적 지식을 암묵적 지식을. 자, 우리가 지식이 있는데요. 지식에는 크게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인 지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수학을 풀 때 방정식을 푼다. 여러분이 수학을 풀 때 방정식을 대입해서 풀어요. 로그를 이용해요. 시그마를 이용합니다. 미분, 적분을 풉니다. 이게 형식적 지식입니까? 암묵적 지식입니까?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 때. 이런 것은 당연히 형식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만의 친구를 사귈 때, 다른 친구는 저 친구를 못 사귀어요. 근데 여러분만 아는 뭔가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암묵적 지식이에요, 형식적 지식이에요? 암묵적 지식이에요, 암묵적 지식.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암묵적 지식을 어떻게 형식적 지식화하는 것이에요. 인터뷰. 어떻게 시골에서 굉장히 갖다가 뭔가를 갖다가 어떤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를 만드는데 왜 그 사람만이 그런 아주 아름다운 또 예술적인 가치가 뛰어난 도자기를 만드는가? 다른 사람은 똑같은 흙에다가 똑같은 시간을 줘도 그런 도자기를 못 만드는데 왜 그분은 그렇게 만드는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암묵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지식을 갖다가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글로서 표현하겠다는 것이에요. 뭐 형식화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는 걔는 형식적인 지식을 암묵적 지식으로 전하는 기법이 아니라 암묵적 지식을 형식적인 지식으로 변환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인터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현장 관찰은 관찰 대상자가 문제를 해결할 하는 프로세스 맞죠? 브레인스토밍. 문제에 대해 둘 이상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비구조적 방법이다. 자, 스토리. 조직 학습을 증대시키고 공통의 가치와 규칙을 커뮤니케이션하고 암묵적 지식을 포착, 코드와 전달을 위한 뛰어난 도구이다. 델파의 방법. 다수 전문가의 지식 포착 도구로 사용되며 일련의 질문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나오는 지식 포착 기법, 인터뷰, 현장 관찰, 브레인스토밍, 스토리, 델파의 방법. 특히 델파의 방법 같은 경우는 유통 마케팅에서도 자주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델파의 방법도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근데 87번 봤으니까 88번 보도록 합니다. 지식 경영이 중요한 경영 기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배경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지식 경영은 프로젝트 지식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 최근에 지식 경영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유통정보의 제2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식 경영이 중요한 경영 기법의 하나로 자리잡은 배경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식 경영은 프로젝트 지식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식 경영은 복잡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식 경영은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식을 기반으로 혁신하여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식 경영은 대화와 토론을 장려하여 효과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지식 경영은 조직이 지식 경제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 노동자 개인의 암묵적 지식, 자, 아니에요. 형식적이라고 해야 돼, 형식적. 암묵적 지식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암묵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식적인 지식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묵적 지식은 크게 관련이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88번 했고요. 자, 이제 8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89번. 아래 글상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옳은 거. 뭐뭇은 원래 봉화나 화투불 등 위치와 정보를 전달을 수단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사전적 의미로는 등대 경관 등 무선 송수신 등이지만 21세기 초부터 주로 무선 표식을 갖다가 지칭하는 용어라고 써 있네요. 이는 본질적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기준점 역할을 하며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는 통신기술, 초음파, 적외선, 블루투스, CDMI, LTE, 와이파이, 이런 것 등등이 다 사용되고 있대요. 그래서 사운드 기업 저주봐 가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뭘 말하겠어요? 이게 바로 피콘을 말합니다. 피콘이고, 이게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딥러닝.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은, 항상, 딥러닝 아니에요. 비콘이고, 딥러닝 같은 거 딱 보시면은, 딥러닝 같은 경우는 깊은 이해 또는 깊은 학습 능력, 이런 거 보통 하는데, 깊게 학습했다. 이런 건데, 어때 용어가 굉장히 좀 비슷한 문제가 자꾸 반복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출제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주로 수험생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용어를 이용해서 아마 시험 출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지금 계속 풀어보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겠지만은,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비콘을 말하는 것이고,
자, 이제 89번까지 했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90번 문제. 마지막 문제죠. 유통 및 물류 부분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유통 및 물류 부분에서 사물 인터넷, IoT라고 보통 이걸 말하죠. IoT. IoT 기술 활용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아마존은 유통 현장에서 사물 인터넷, 아마존은 유통 현장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무인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마존, 당연하죠. 아마존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은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오히려 구글보다 더 가치성이 높게 평가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도 상당히 높지만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유통업체를 갖다가 월마트에 비해서 이미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옛날 책만 팔았던 온라인 업체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마존은 어마무시해요. 물론 그런 아마존 같은 경우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유통업체 중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아남을 업체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 첫 번째가 쿠팡, 두 번째가 네이버라고 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시간이 돼봐야 알겠고, 어쨌든 그거. 그 다음에 유통업체는 전자상거래 규모 증대에 따라 다양한 유통 채널 통합을 통해서 IT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 유일하게 지금 성장이 뭡니까? 모바일 상거래예요. 전자상거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유통업체는 공급사들의 정보 공유가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3번이 틀렸어요. 3번. 그 다음에 4번 최근 유통업체들은 고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 다양한 고객 관리 전략을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최근 물류업체들은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90번까지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2019년 6월 30일 날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4월 달보다는 좀 더 쉬웠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6월 30일 날 문제였어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